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나섭니다. 코로나 방역과 부동산 문제 등을 비롯해 문 대통령이 남은 1년 어떤 국정 방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는데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최종 의견을 모을 방침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휴일의 영향으로 500명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65살에서 69살 어르신들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검찰은 위원회의 권고와는 상관없이 기소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개월 전 입양한 2살 여자아이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30대 아버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이는 심각한 뇌출혈로 긴급 수술에 들어갔는데 양부는 경찰 조사에서 칭얼대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전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러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저녁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인사청문 전국 등을 논의했는데요.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 3인의 거취 문제가 어느 정도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 만큼 당 지도부가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고위 당정청 회의의 핵심은 임혜숙, 노형욱, 박준영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거취 문제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야권이 임박로 사퇴를 압박하자 오늘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민주당은 좌불안석입니다. 부적격 인사로 판정받은 후보자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코 임명한다면 남은 1년도 불통과 독선, 오만의 길을 걷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 계약과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이,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관사 재테크가 논란됐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이 관세법을 위반해 도자기를 들여와 불법 판매한 의혹이 큽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새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부담이란 기류가 나오면서 오늘 당의원 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문 대통령이 일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면 야권에게서의 부실검증 공세가 격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한다면 현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30번째 장관급 인사가 나오게 되는 만큼 여론 악화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4.7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 이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도 고려해보면 일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후보자 거취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에도 서늘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지금 어디서 비가 오고 있나요? 네, 지금 제주와 일부 강원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경북 북부에서 20에서 60m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남부의 비는 오늘 밤에 그치겠지만 충청과 경북은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오긴 하지만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주지는 못하겠습니다. 동쪽 지역과 전남에서는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 동풍이 불어들면서 건조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곳곳에서 먼저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과 경북에서는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호남과 경남 내륙에서는 오늘 아침까지 비가 오다가 그치겠고요. 다시 밤사이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1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16도, 강릉 20도, 대구 19도에 머물면서 서늘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많게는 9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는 65세에서 69세 어르신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되는데 자녀의 대리 예약도 가능합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2명입니다. 이틀 전 700명대까지 뛰었던 확진자 수는 휴일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이틀 연속 줄어들 전망입니다. 4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 지난 3일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가 각 132명, 인천 13명 등 수도권에서 277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변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않을지 방역당국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휴일과 봄철로 인한 이동과 모임이 많았고 울상 등의 변이 바이러스 증가와 같은 위험한 요인들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부터는 만 65세에서 69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예약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로 대상 인원은 총 283만 8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접종 대상인 어르신들이 온라인 예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자녀가 대신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예약 사이트에서 자녀가 본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대리인 여부를 인증받은 뒤 접종 대상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됩니다. 실제 접종은 이달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오늘부터는 병사들이 휴가를 다녀온 뒤에도 평소 지내던 생활관에서 격리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국방부는 중대나 소대 휴가자 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5%까지 늘린 단체 휴가를 시행해 임시시설 대신 생활관을 격리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까지 일본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6천 명 넘게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7월 23일 올림픽 개막을 준비한다며 최종 리허설을 열었는데요. 일본 내에선 개최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어제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육상 경기 테스트 이벤트입니다. 테스트 이벤트는 올림픽 최종 리허설 격인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텅 빈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 일본 전역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후 7시 30분 기준으로 6,488명이었는데 테스트 이벤트가 열린 도쿄에서만 1,032명이 나왔습니다. Compete and in order to be at a games that has some of the most challenging complexities attached to it, that there are sacrifices they're going to have to make.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는데도 올림픽을 강행한다며 최종 리허설까지 열자 화난 시민들이 경기장 근처에서 올림픽 취소 촉구 시위를 열었습니다. オリンピックは持ってたと思うんです。オリンピックがこういうとんでもないものだからコロナでももうなんて無理してやろうとするっていうか、本当にオリンピックがまともなものだったらコロナが来たらやめますよ。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바흐 IOC 위원장이 오는 17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성화 봉송 행사에 참석하고 이튿날 스가 일본 총리를 예방하는 일정을 협의했는데 무산될 분위기입니다. 도쿄에 내려진 코로나19 긴급 사태 기간이 이달 말까지 연장된 만큼 바흐 위원장이 일본 방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그제 저녁 2살짜리 여자아이가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왔는데 아이의 몸에 멍자국이 가득한 걸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처럼 이 아이도 입양아였는데 경찰은 학대 혐의로 양아버지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저녁 7시 반쯤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 2살 된 여자아이가 긴급 이송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자택에서 아이가 의식을 잃어 양부모가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상태가 심각해 대형 병원으로 옮긴 겁니다. 뇌출혈 증세와 함께 아동의 몸 곳곳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의료진은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이 바로 수술을 진행했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응주 상태 유지되고 있고 손상 범위가 커서 일단 치료 목표는 사망하는 거 막는 게 목표로 치료하고 있어요. 출동한 경찰은 의료진을 면담한 뒤 아동의 양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는 지난해 8월 입양기관을 통해 양부모에게 입양됐는데 이번 신고 전까지는 학대 신고는 접수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정인이 사건에서도 양부모의 학대로 정인이가 심각한 상처를 입은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경찰은 사안을 엄중하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어제 친구 A씨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 수색 작업을 이어갔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수색 작업을 이어갈 예정인데 민간 심해 잠수팀 3명도 합류해 반포 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수중 수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수색과 함께 실종 현장 부근 CCTV 54대와 비슷한 시각 한강공원에 주차됐던 차량 133대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행적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현직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에 외부 기관인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려고 만들어진 수사심의위는 검찰에게 기소 여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 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심의하는데 이 지검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편향됐다며 지난달 수사심의위 소집을 직접 요청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 부장이던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보고를 받고도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전체 회의에서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의견을 차례로 들을 예정인데 이 자리에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검사 역시 참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검찰 수사팀이 무조건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심의위가 내린 결정이 이 지검장의 거취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기소를 권고하고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다면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이 되는 첫 서울중앙지검장이 됩니다. 불기소를 권고한다면 수사팀 역시 무리하게 기소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여권 주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출발선을 끊었습니다. 이 전당대회를 코앞에 둔 국민의힘은 당대표 자리를 두고 당내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권 출마 선언 기자회견은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1970년생, 올해 50세로 정치권에서 젊은 축인 박 의원은 세대 교체론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낡은 정치의 틀을 부수고 대한민국 정치혁명을 시작하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 변화와 혁신의 대장정을 이끌어가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권 대권 주자 가운데 첫 출마 선언입니다. 박 의원에 이어 양승조 충남지사가 오는 12일에 출사표를 던지고 김두관, 이광재 의원이 때를 보고 있는데 군수 후보들이 모여들며 이른바 빅3로 불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또한 본격적인 출마 채비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편 6월 둘째 주 전당대회 일정 윤곽이 잡히며 국민의힘에선 대권 국면을 지휘할 당대표 레이스가 본격화합니다. 유력 주자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앞서 조혜진, 홍문표, 윤영석 의원이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 초선인 김웅 의원도 도전 의지를 내비친 상황입니다. 여기에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도 당권 주자로 거론되며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네, 청문회 전국 속 여야의 기싸움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야의 당권 및 대선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 이슈 김관옥 계명대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인데 일단은 그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뭐 최종적인 어떤 입장을 조율하는 그런 단계로 진입됐다. 왜냐하면 이제 보선 이후에 사실상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민심을 어떤 정도로 이제 반응성을 높인다고 한다면 지금 한두 분 같은 경우는 국민 눈높이에 상당히 좀 벗어나 있다. 뭐 이런 상식선에서 좀 벗어나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의 어떤 부분들을 조치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송영길 체제가 처음 들어섰기 때문에 기존 다른 어떤 지도부와의 어떤 차별성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좀 조치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 그리고 특별 연설에 나서는데 사실 이 얘기를 또 할까 그것도 관심이거든요. 장관 후보자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직은 국회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까지가 사실상 이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계속 이어지면 곤혹스럽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부적절하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조금 피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오늘의 기자회견은 4년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회고하고 남은 1년을 어떻게 잘 이제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쪽의 질문에 응답을 하는 것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뭐 지지율 반등 이야기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청문회 이야기 아니면 코로나 백신 이야기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야기들 또 나올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여하이 이제 극복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요.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백신을 어떻게 잘 공급하느냐 그 부분을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21일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서 이제 어떤 뭔가 비전을 보여주고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상 이제 뭐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요. 이 여야의 대권 레이스가 일단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박용진 의원이 어제 그 출마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70년대생, 90년대 학번으로서 이제 처음 이제 등장을 한 것이고 세대 교체를 통해서 시대를 교체하겠다. 굉장히 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행복 국가론을 이제 제시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어떤 인물들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고 대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박용진 의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은 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실현 가능성을 좀 더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 국가 좋지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어떤 이 구체적인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제시를 했다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좀 더 유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다른 후보들도 서서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 연기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왜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선을 이제 6개월 전에 이제 치른다는 것을 대선 경선을 이게 이제
당원 당규에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론적으로 이제 이걸 시행을 해야 되는데 상대인 국민의힘당이 11월 첫째 주에 이제 뽑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뽑아놓으면 뭔가 좀 불리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논리인데 사실 이것이 충분한 어떤 이유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후보자들이 전체적으로 공감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상 5월 10일 유권자의 날입니다.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사실은 후보자들의 도리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년 전에 출마를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아주 충분한 그 검증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당은 길게 3개월뿐이 안 됩니다. 3개월 동안에 국민이 다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느냐. 민주당은 지금 5개월 정도인데 5개월도 저는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칙론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재명 지사 측에서 또 반발이 있는 거는 사실 빨리 뽑아놓고 빨리 우리가 승부를 보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좀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사실 그런 어떤 당 후보자들의 어떤 정치적 계산 때문에 지금 나온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 당과의 어떤 대결 속에서 어떤 당이 유리할 수 있느냐, 늦게 뽑는 것이 유리하냐, 빨리 뽑는 것이 유리하냐 그 문제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조만간에 이 문제는 송영길 당대표가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야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 주호영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 뭐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뭐 김웅 의원, 초선의 김웅 의원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변수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는 조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국민의힘당이 당세가 굉장히 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 싸움이 될 텐데 이게 영남 베이스가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남을 사실상 주도하는 후보자가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경선 룰이 대의원이 70%고 여론조사가 30%거든요. 그러니까 당 조직과 당원을 장악한 사람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 어떤 이 참여의 정도가 굉장히 사실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국민의힘당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지난 이 서울시장 선거 때 100% 여론조사를 했고 그것이 민심의 어떤 반응을 굉장히 높였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 좀 좋은 결과도 만들었고 지금 이렇게 당신만 의존하게 돼서는 민심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5월 중순쯤에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잠행을 이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며칠 전에 시간을 좀 더 줘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면 뭔가 교감은 있는데 아직 의사결정을 못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 사실상 검찰총장 임기를 4개월 남기고 사퇴했던 의미가 뭔가. 이런 부분에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 됐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사실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5월 말까지는 의사결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이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은평구 등에서 세입자들에게 주택전세 보증금 약 3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는 세 모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세 모녀는 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로 보유 주택 수를 단기간에 크게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세 모녀 중 두 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2017년 당시 보유 주택 수는 12채였지만 2년 뒤엔 524채로 급격히 불어났고 이후 다소 줄어들어 지난 6일 기준 397채를 보유 중입니다. 결혼 27년 만에 이혼을 선언한 빌 게이츠 부부의 구체적인 결별 이유는 아직 전해진 바 없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이 아내 멀린다 게이츠가 2년 전부터 소송을 준비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빌 게이츠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전언도 나와 눈길을 끄는데요. 신혜진 기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와 세기의 이혼을 선언한 아내 멀린다 게이츠.
남편 빌 게이츠와의 결별을 2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멀린다가 최소 2019년 이후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며 여러 명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멀린다의 가장 큰 고민은 남편 빌 게이츠와 억만장자 금융인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앱스타인은 아동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 여권 신장이 앞장서온 멀린다가 2013년 남편과 함께 앱스타인을 만난 뒤 불쾌감을 표현했는데 남편이 앱스타인과의 관계를 끊지 않자 크게 우려했다는 겁니다. 특히 2019년 10월 빌 게이츠가 앱스타인의 맨해튼 저택에서 밤늦게까지 머물렀다는 또 다른 보도가 나오면서 빌 게이츠 부부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치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앱스타인과의 친분 관계를 부인해왔던 빌 게이츠는 당시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안양 KGC가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프로농구 사상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10전 전승이라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KGC 인삼공사가 홈에서 챔프전 시리즈를 끝냈습니다. 4차전 역시 압도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KCC를 84대 74로 꺾었습니다. 우승이 확정되자 선수들은 서로 끌어안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KGC는 지난 2012년과 2017년에 이어 통산 3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재도와 변준영은 KGC의 빠른 농구를 이끌었고 문성곤은 상대 에이스를 철벽 수비하면서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전성현의 외곽포에 오세근이 골밑에서 중심을 잡아주니 KGC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썰린저의 존재감이 컸습니다. 4차전에서 42점, 15리바운드를 기록한 썰린저는 챔피언 결정전 MVP로 선정됐습니다. It's a great win, well deserved, and I'm just happy to be here. You know, KGC gave me a chance to be able to play again after being off for 2 years. It doesn't get no sweeter than this. 전창진 감독을 넘어선 김승기 감독은 우승의 공을 제자들에게 돌렸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경험이 없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3년 동안 너무 성장을 해서 최고의 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KCC는 정규 시즌 1위를 기록했지만 KGC의 벽에 가로막히며 통합 우승의 꿈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4년 만에 정상에 오른 KGC는 프로농구 역사상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10전 전승이라는 새 역사까지 썼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첫 공식 재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피고인들은 정식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택배 트럭에 홀라당 마음을 빼앗긴 2살 꼬마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택배기사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가 또 있었는데요. 병마를 이겨내고 마침내 꿈을 이뤘습니다. 제복을 입은 꼬마가 환호를 받으며 걸어 나옵니다. 마침내 택배기사의 꿈이 실현된 6살 마테오인데요. 힘든 백혈병을 이겨낸 걸 축하하고 격려하려고 일일 택배기사가 되는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 딱 맞는 앙증맞은 택배 트럭도 몰아보고요. 바빴던 하루는 어머니의 날을 기념해 직접 엄마에게 선물을 전달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병마와 꿋꿋이 맞선 게 참 대견한데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 희망을 전해주길 응원합니다. 멸종위기종 동물이 갑자기 때로 나타난다면 길조로 봐야 할까요? 흉조로 봐야 할까요? 좋은 일 아닌가 싶지만 이런 경우라면 얘기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가정집. 야외 테라스가 난장판입니다. 곳곳에 배설물도 보이는데요. 범인은 바로 대형 독수리 콘도르입니다. 잠깐 집을 비운 사이 20마리의 콘도르 무리가 몰려든 건데 이 집엔 무슨 볼일인 걸까요?
이 상황을 SNS에 공유했더니 전문가들이 손뼉치기나 고함 지르기, 물 뿌리기 같은 방법을 알려줬다고요. 하지만 효과도 잠시, 몇 주 뒤 불청객들이 다시 찾아왔는데 호시탐탐 집이 비기만을 노리고 있다네요. 반면 꼬마들의 환영을 받은 동물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야외 수업에 말들이 어쩐 일일까요? 따사로운 햇볕 아래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미국 덴버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선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말에게 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지역 경찰서에 소속된 말 6마리가 책 읽기 수업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아이들도 즐거워하지만 무엇보다 말과 교감하는 게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준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전국이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중부와 경북, 전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경북 북부에서는 20에서 60mm, 그 밖에 전국에서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내륙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남부의 비는 오늘 밤에 그치겠지만 충청과 경북은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오늘 낮에도 날은 서늘하겠습니다. 서울과 포항의 낮 기온이 16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9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지금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밤이 되면 그치겠지만 충청과 경북에서는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호남과 경남 내륙에서는 아침까지 비가 오다가 그치겠고요. 다시 밤사이 비가 살짝 오겠습니다. 비가 오지만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주지는 못합니다. 동해안과 전남에서는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 동풍이 불어들면서 그나마 건조함이 조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기온 1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16도, 강릉 20도, 전주 21도, 대구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 25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한편 제주는 내일 오후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 모레는 충청과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